음력 7월, 안흥 지역은 보통 늦여름에 푹푹 찌는 더위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일상적인 숨막힘을 대신해 더 광란적이고 원초적인 존재가 나타났다. 태풍. 일기예보 뉴스에서는 아름다운 미국식 이름이 붙여진 태풍이었다. 하지만 이 첨단 기술 채소 전문 재배 지역에 닥쳤을 때 그것은 오직 단 하나의 이름, 파괴로만 불렸다. 평소 높고 푸르던 하늘은 이제 칠흑 같은 구름 덩어리 아래에서 신음하며 무겁게 움직이며 위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경계는 없었고 모든 것이 빽빽한 빗줄기 속에서 하나로 합쳐져 수만 개의 보이지 않는 채찍처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바람은 더 이상 온화한 들판의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으르렁거리고 휙휙거리고 나뭇잎 사이와 지붕 틈새로 울부짖으며 안흥 마을을 종말의 교향곡을 위한 거대한 무대로 만들었다. 이 지역 전체의 자부심이자 경제의 혈맥인 현대식 비닐하우스들은 이제 자연의 분노 속에서 떨고 있었다. 덮개를 덮은 비닐은 바람에 세차게 펄럭이며 거대한 새가 죽어가며 날갯짓하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절망적인 소리를 냈다. 몇몇은 이미 찢겨져 나가 마치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의 조각처럼 회오리 바람 속에서 펄럭였다. 푸릇푸릇한 새싹 채소들과 주렁주렁 열린 오이덩굴 안에서는 자갈의 무게를 지닌 빗방울의 채찍질을 견뎌내야 했다. 그 현대적인 구조물들 사이사이에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낡은 벽돌집들이 있었다. 천둥은 더 이상 하늘 높은 어딘가 먼 곳에서 치지 않았다. 그것은 밤을 찢는 번쩍이는 흰 섬광과 함께 머리 바로 위로 내리꽂혔다. 그럴 때마다 땅이 울렸고 집안의 아이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다. 전기는 초저녁부터 끊겼다. 온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이따금씩 번개의 섬뜩한 빛에 의해 그 어둠이 깨질 뿐이었다. 마을 끝에 위치한 널찍한 2층 집에서 이서연은 침실 침대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충전식 램프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었다. 32살 여성의 깊고 성숙한 아름다움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커다랗게 뜨여 창밖에 불확실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람이 울부짖고 천둥이 하늘을 울릴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밖에서는 그녀의 남편 박진철이 인부 몇 명에게 소리치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비닐하우스 구역에서 바람에 너덜너덜해진 비닐 몇 장을 보방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를 뚫고 쉬어 있었다. 민준이 어디 갔어? 이 밧줄 꽉 당겨 다 무너지게 할 셈이야? 이 쓸모없는 놈들. 진철의 거칠고 상스러운 욕설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하늘과 땅의 분노 속에서도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잔인한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고 척박한 땅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친환경 채소 농장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정에서는 독재자이자 폭군이었다. 서연은 시계를 흘깃 보았다. 거의 밤 9시였고 태풍은 정점에 이르고 있는 듯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진철이 욕설을 한 번 더 내뱉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그의 비틀거리는 발소리다 본체에서 약 50m 떨어진 자재 창고 쪽으로 향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가서 펌프 좀 봐야겠다. 안 그러면 모종들 다 잠겨서 거지가 될 판이야. 진철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들려오다 이내 잠잠해졌다. 서연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바깥의 혼란과 완전히 대조되는 무서운 정적이 감돌았다. 기다리는 자의 정적, 이 태풍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자의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왔다. 거대한 번개가 마치 천둥의 신의 도끼날처럼 아주 가까운 어딘가에 내리꽂혔다. 그 청백색 빛은 순간적으로 방 전체를 환하게 벌키며 모든 물건과 서연의 무표정한 얼굴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 직후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폭발음이 들려왔다. 가슴을 부서뜨릴 수 있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거의 천둥과 동시에 창고 쪽에서 또 다른 빛, 사악한 주홍빛이 활활 타올랐다. 불길은 서서히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화염병이 터지는 듯한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태어났다.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던 작은 불꽃에서 시작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부풀어 오르며 어둠을 삼키고 농자재 창고를 거대한 횃불로 만들었다. 불은 모든 틈새, 작은 창문, 양철 지붕 아래에서 핥듯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춤을 추고 으르렁거리며 자신을 끄려는 억수 같은 비에 도전했다. 자연의 두 극단, 물과 불에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처음 몇 분 동안은 불이 이겼다. 억수 같은 비는 오히려 불을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고 수증기로 변해 맹렬히 피려오르며 시커먼 연기와 뒤섞여 밤하늘 한가운데 죽음의 연기 기둥을 우뚝 세웠다. 근처 임시 숙소에 피신해 있던 인부들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들은 문 밖으로 뛰쳐나왔고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불이야, 불! 사장님 창고에 불 났어! 그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은 바람에 조각났지만 불길은 누구도 보지 못할 수 없었다. 용감한 남자 몇 명이 빈 양동이를 들고 달려가려 했지만 이내 멈춰서야 했다. 화재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끔찍한 열기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접근하려는 모든 이를 밀어냈다. 창고의 양철 지붕은 붉게 달아오르다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휘고 변형되기 시작했다. 그때 본체에서 이서연이 뛰쳐나왔다. 그녀는 비옷도 입지 않았고 얇은 잠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어 그녀의 가녀린 몸에 달라붙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황 상태가 나타났고 그것은 완벽하게 연기된 공황 상태였다. 남편이, 진철 씨가 그 안에 있어요. 서연은 두려움에 목이 메어 소리쳤다. 펌프 확인하러 간다고 했어요. 남편 좀 구해주세요. 그녀는 불바다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제때 달려와 그녀를 꽉 붙잡았다. 서연 씨, 거길 들어가면 죽어요. 위험해요. 소방서에 전화해요. 빨리 소방서에 전화해. 하지만 비바람치는 밤 유선 전화선은 끊기고 휴대폰 신호는 불안정해서 어딘가에 전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수동으로 불을 끄려는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퍼부은 면 양동이의 물은 수천 도의 열기 속에서 즉시 증발해버리는 소금 한 줌에 불과했다. 농장 관리자인 농업기술자 황민준도 그곳에 있었다. 학구적인 외모의 안경을 쓴 28살의 이 청년은 이제 얼굴이 얼룩지고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 역시 소리치고 당황한 척하며 사람들과 함께 불을 끄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의 안경 너머 눈에는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알아챌 수 없는 기이한 빛,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침착함이 서려 있었다. 불길은 절정에 달했다. 안에서 작은 폭발음이 몇 차례 들렸다. 아마도 농약통이나 디젤 유통이 불붙은 모양이었다. 불길은 더욱 높이 치솟아 하늘 한쪽을 밝혔고 태풍 속 시골 풍경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었다. 플라스틱, 화학물질, 나무, 그리고 무언가 유기물이 타는 냄새, 역겨울 정도로 지독한 악취가 공기 중에 퍼졌다. 이서연은 이웃들의 품에서 발버둥 쳤다. 진철 씨, 여보!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통하고 처절하게 외친 후 눈을 뒤집고 몸에 힘이 빠지며 기절했다. 불길은 계속해서 죽음의 춤을 추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웠고 자재 창고를 태웠고 희망을 태웠고 한 생명을 태웠으며 살과 뼈로 이루어진 한 인간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만들어버렸다. 그 원한의 불길은 태풍의 증언 아래 잔인하고 정교하게 은폐된 범죄를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되었다. 광란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늦게 찾아왔다. 기력을 다 소진한 태풍은 이제 가랑비와 지친 잿빛 하늘만을 남겼다. 안흥마을은 마치 전투를 치른 듯 황량하고 폐허가 된 모습으로 아침 햇살 속에 드러났다. 나무는 부러지고 지붕은 기와가 날아갔으며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광경은 마을 끝 박진철의 농장에 있었다. 자재 창고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저 시커멓고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잔해더미일 뿐이었다. 양철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벽돌벽은 허물어졌으며
그것을 지탱하던 철골 구조는 고열에 휘고 뒤틀려 마치 산채로 불태워진 선사시대 괴물의 뼈대 같았다. 재와 화학물질의 역겨운 탄내가 축축한 공기 중에 여전히 떠다녔다. 소방차와 경찰차는 진흙과 쓰러진 나무로 가득한 마을길을 뚫고 현장에 겨우 접근할 수 있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고 마지막으로 남은 잔불을 완전히 껐다. 흰 연기가 피어올라 이른 아침 안개와 뒤섞여 가슴 아픈 암담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열기가 가라앉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광경은 밖에서 본 것보다 더 끔찍했다. 모든 것이 재로 변해 있었다. 비료포대, 농약을 담았던 플라스틱 통, 농기구, 모든 것이 불길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알아볼 수 없는 새까만 파편들만 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다. 뒷문으로 추정되는 위치 근처 무너진 철근과 양철 더미 속에서 인간의 형체, 아니 인간의 잔해가 있었다. 시신은 너무 심하게 타서 오그라들어 있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성별, 나이, 얼굴, 모든 것이 불길에 의해 잔인하게 지워졌다. 남은 뼈대의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이라고 짐작할 수뿐이었다. 시신의 자세는 마치 문을 향해 기어가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불바다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노력이었지만 실패한 것이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파출소 경찰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참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합니다. 신원 미상의 시신 한 구 발견. 집주인 박진철 씨일 가능성 높음.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통제선 밖에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모두가 이것을 비극적인 사고라고 믿었다. 박진철, 비록 거칠고 무례했지만 한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었던 남자가 자신이 일군 사업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은 그를 안타까워하는 만큼이나 그의 젊은 아내 이서연을 10배로 동정했다. 이제 겨우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치료를 받은 이서연도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양가 친척들의 부축을 받으며 넋이 나간 얼굴과 퉁퉁 부은 눈으로 잿더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시신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다시 한번 땅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비통한 미망인의 연기는 계속되었고 너무나 완벽해서 누구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비통하고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황민준 역시 군중 속에 조용히 서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얼굴도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만약 누군가 유심히 보았다면 그의 손이 꽉 쥐어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한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비통함의 표현이 아니라 긴장과 억제의 표현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 특히 공권력의 반응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그들이 두 번째 단계, 경찰의 수사를 넘어설 수 있을지 기다릴 시간이었다. 군 경찰서의 첫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이서연은 진술을 위해 집 안으로 안내되었다. 그녀는 얇은 담요를 두르고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계속해서 떨렸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이따금씩 불타버린 창고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젊은 수사관이 그녀 앞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주었다. 서연 씨, 가족의 비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흐느낌을 참으려 깊은 숨을 들이셨고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끊어졌다. 어젯밤 태풍이 아주 심했어요. 저와 아이들은 집 안에 있었고 남편 진철 씨는 비닐하우스 걱정을 했어요. 계속 밖을 들락날락하며 인부들에게 방수포를 다시 고정하라고 소리쳤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9시쯤이었나 그이가 저한테 물펌프를 다시 확인하러 창고에 가야겠다고 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펌프가 고장나면 새로 심은 모종이 다 잠길까봐 걱정했죠. 그곳은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이야기는 농장주로서 자신의 재산을 걱정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를 파고들며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논리적이었고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는요? 수사관이 참을성 있게 물었다. 그이가 갔어요. 간지 얼마 안 돼서 아주 큰 벼락 소리를 들었어요. 집 바로 근처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밖을 내다보니 창고에서 불이 치솟고 있었어요. 서연은 철저히 연습한 시나리오를 재현하며 떨미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사람들도 달려왔지만 불이 너무 커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 남편, 그이가 그 안에 갇혔어요. 여기까지 말한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두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비통하고 절망적이었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연기는 비극의 절정에 달했고 젊은 두 경찰관조차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진실이라고 믿었다. 누군가 의심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최근에 부부 사이에 누구와 갈등이 있었나요? 한 명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그녀의 눈에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혼란스럽고 어리동절한 표정이 대신했다. 갈등이라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은 피하기 어렵지만 사람을 해칠 정도까지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진철 씨가 푸른 농원의 최강수 씨와 크게 다퉜어요. 관계용수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몸싸움까지 했어요. 최강수 씨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정보는 마치 슬픔과 혼란 속에서 문득 생각난 것처럼 무심하게 흘러나왔다. 화살은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정확히 발사되었다. 이서연은 가련하고 상실감에 빠진 미망인이자 경찰의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완수했다. 진술을 마친 후 수사관들은 명확한 가설을 머릿속에 그리며 떠났다. 그들은 문이 닫히자마자 고통에 몸부림치던 여인이 고개를 들고 눈물을 멈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비통함이 없었고 오직 냉혹함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만이 남아있었다. 먹이를 사냥한 늑대의 시선이었다.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와 증인들, 특히 피해자 아내의 진술을 바탕으로 파출소와 소방대는 신속하게 초기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들의 결론은 거의 만장일치였다. 이것은 비극적인 사고, 즉 천재지변과 인간의 부주의가 불행하게 결합하여 발생한 비극이라는 것이었다. 시나리오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려졌다. 역사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밤, 박진철 씨는 자신의 재산을 걱정하여 침수 방지용 물펌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재 창고로 갔다. 이는 농장주로서 지극히 논리적인 행동이었다. 불행히도 바로 그 순간 누전 사고가 발생했다. 폭우로 인해 전선이 노출되었거나 근처에 떨어진 벼락이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일으켰을 수 있다. 아마도 낡고 제대로 유지보수되지 않았을 창고의 전기 시스템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했다. 이 스파크는 창고에 있던 비닐 포장재, 종이 상자, 특히 디젤 유통과 농약 등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는 극도로 빠르게 번졌다. 박진철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연기에 질식하여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뒷문을 향해 기어가려 했지만 문을 열기 전에 쓰러졌을 것이다. 그 후 불길은 피해자의 시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태워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했다. 이서연의 이야기는 이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시간, 장소, 박진철 씨가 창고에 있었던 이유, 모든 것이 사고 가설을 뒷받침했다. 사건은 너무나 명백해 보였고 의문점은 없었다. 현장 보고서는 극단적인 기상 조건 하에서의 누전 사고를 점정적인 원인으로 기록했다.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건은 시작되자마자 거의 종결된 셈이었다. 안흥마을 전체에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은 운명의 가혹함과 천재지변 앞에서의 인간 생명의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검게 탄 시신은 외부 충격의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 시신의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후에 가족에게 인도되어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
사건은 아마도 흔히 일어나는 다른 비극적인 사고들처럼 그렇게 끝났을 것이다. 그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슬픈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서연은 남편의 사업을 혼자 짊어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련한 젊은 과부가 되었을 것이다. 황민주는 여주인을 도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성실한 관리자로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이웃 최강수는 몇몇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릴 수는 있겠지만 그를 기소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범죄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범인들은 한 가지 요소를 계산하지 못했다. 그들의 계획에 없었던 요소. 그것은 한 남자의 등장이었다. 결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습관을 가진 남자. 두 경찰청 강력계의 특수 차량이 안흥마을의 진흙탕길로 들어섰을 때 해는 이미 꽤 높이 솟아 있었고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다. 차에서 약 45세의 남자가 내렸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체격이었고 풍파에 그을린 네모난 얼굴에는 짙은 눈썹과 날카롭고 침착한 눈빛이 돋보였다. 그는 강력계 팀장 김해일 경정으로 이 지역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존재였다. 그는 과시하거나 시끄럽게 행동하는 유형의 수사관이 아니었다. 그는 경찰이라기보다는 연구자나 철학자에 가까웠다. 침묵과 거의 초인적인 관찰력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현장에서 몇 시간이고 서서 다른 사람들이 놓친 세부 사항, 완벽한 위장 뒤에 숨겨진 불합리함을 찾아내며 사색에 잠길 수 있었다. 그의 뒤에는 민첩한 젊은이 김경정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자 제자인 27세의 박민혁 경위가 따랐다. 박 경위는 기술에 능하고 데이터 분석에 뛰어난 신세대 수사관으로 매우 날카로운 논리적 사고를 지녔다. 김경정의 풍부한 경험과 예리한 직관, 그리고 박경유의 젊음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결합하여 여러 난해한 사건을 해결한 환상의 짝꿍을 만들어냈다. 김해일 경정은 아무 말 없이 통제된 현장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그는 군 경찰관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받고 사고라는 초기 결론을 인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동의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잿더미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내부 공간은 여전히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 김경정은 천천히 신중하게 한 바퀴 돌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파편, 모든 변형된 철골을 훑었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작은 쇠막대기로 재를 가볍게 헤치며 불에 탄 물체들의 구조를 살폈다. 그는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고학자가 남은 유물에서 이야기를 읽어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박민혁 경위는 상사를 방해하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는 이것이 김경정의 습관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현장의 영혼을 느끼고 그것이 말하려는 침묵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절대적인 집중이 필요했다. 거의 30분간의 침묵의 관찰 끝에 김경정은 일어서서 장갑에 재를 털었다. 그는 밖으로 나왔고 얼굴은 여전히 감정 없이 침착했다. 결론은 누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그는 군 경찰반에게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경정님. 모든 정황과 진술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김해일 경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널찍한 본체, 현대식 비닐하우스, 그리고 창고의 잔해까지 농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창고의 정문, 아니 그것의 잔해에 멈췄다. 그의 평소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의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완벽해 보이는 교양곡 속에서 벗어난 음표 하나, 김해일 경정은 창고 정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문은 철로 만들어져 불과 고열에 변용되고 휘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남아있었다. 문은 살짝 열린 상태였는데 아마 소방대가 진입하면서 부순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문빗장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것은 시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루빗장 방식이었다. 문틀과 문짝에 달린 두 개의 쇠고리에 굵은 쇠막대를 끼우는 방식. 단순하지만 견고한 디자인으로 한쪽에서만 잠그고 열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빗장에 있었다. 빗장을 거는 데 쓰이는 쇠막대가 문틀 쪽 쇠고리 하나에 비스듬히 걸쳐 있었다. 나머지 부분은 검게 그을린 채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열기에 팽창했지만 그 위치는 극도로 비논리적인 사실을 보여주었다. 박경위, 김경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평소와 다른 강조가 실려 있었다. 박경위가 재빨리 다가왔다. 네, 팀장님. 이 빗장을 잘 보게. 김경정은 쇠막대를 가리켰다.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창고 안에 있었어. 그렇다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이 빗장으로 문을 잠글 수 있는지 설명해보게. 김해일 경정의 질문은 견고해 보였던 초기 결론에 망치를 내리치는 것과 같았다. 박민혁 경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그랬다. 이 빗장은 밖에서 잠그도록 설계되었다. 만약 박진철 씨가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가둘 수는 없었다. 문은 살짝 닫혀 있거나 안에서 다른 자물쇠로 잠겨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가로빗장일 수는 없었다. 근처에 서 있던 군 경찰관도 이 비논리적인 점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해명했다. 아마 태풍 바람 때문에 그 위치로 닫힌 게 아닐까요? 김해일 경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태풍은 문을 닫히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무거운 쇠막대를 작은 쇠고리에 끼워 넣는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네. 이건 사람의 손길이야.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무해해 보였던 빗장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발하는 증거였다. 밖에서 누군가가 이 문을 잠가 피해자를 불길과 함께 안에 가두었다고 소리치는 침묵의 증거였다. 김해일 경정은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시선이 멀리서 구경하는 군중을 훑었다. 피해자는 어디서 발견됐나? 네, 뒷문 근처입니다. 뒷문은 잠겨 있었나? 네, 그것도 안에서 거는 빗장 방식이었는데 열에 녹아버렸습니다. 안에서 거는 빗장이라. 김경정은 중얼거렸다. 범인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했어. 피해자가 탈출할 수 없는 정문을 밖에서 잠갔지. 그는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뒷문을 찾을 것을 알았지만 공황과 유독가스 속에서 피해자는 빗장을 열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어. 그는 말을 멈췄고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더 끔찍한 가설이 그의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 김해일 경정은 부하들과 지역 경찰을 마주하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침착한 모습이 없었고 대신 단호함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의 목소리가 실려 있었다. 현장 전체를 봉쇄하고 보안 경계선을 50m 밖으로 확장해 임무 없는 자는 누구도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단호한 명령에 주위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조금 놀랐다. 도경찰청 과학수사팀과 법의학팀을 즉시 투입하도록 요청하게. 그는 계속했다. 잿더미 지역 전체를 꼼꼼하게 발굴하고 채로 걸러 휘발유나 경유 같은 인화성 촉진제의 흔적을 찾아내 시신의 모든 잔해를 수집해서 상세한 부검을 진행하게. 그는 박민혁 등위를 돌아보았다. 박경위, 자네는 모든 증인, 아내, 인부들, 이웃들의 진술을 다시 받는 걸 책임지게. 각자 따로 진술을 받고 그들의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비교해. 특히 화재 발생 전 피해자의 시간대와 행동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아주 작은 디테일이라도 놓치지 말게. 알겠습니다, 팀장님. 박형희가 대답했다. 그의 얼굴도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는 사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군 경찰관은 사건의 180도 변화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님, 그럼 사고라는 초기 결론은? 김해일 경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여기엔 사고란 없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강철 같았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질처럼 박혔다. 밖의 문빗장이 모든 것을 증명했어. 누군가 고의로 피해자를 안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 우리는 지금 매우 정교하게 위장된 살인 및 시신 소각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걸세.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모든 사람을 소름 돋게 하는 말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가 불길이 치솟기 전에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나쁜 예감이 드네. 그의 마지막 말은 무겁고 잊히지 않는 여운을 남기며 공중에 떠 있었다. 그것은 사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단순한 천재지변 사고보다 훨씬 더 피비린내나고 기만적이며 잔혹한 장. 범인들의 완벽한 연극은 그들이 아직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살인자와 정의의 집행자 사이에 진정한 두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안흥마을의 잿더미 위에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쫓는 사냥이 시작되었다. 김해일 경정의 명령에 따라 도경찰청에 최정의 현장 감식팀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잔해를 일반적인 화재 현장으로 접근하지 않고 특별히 중대한 살인사건 현장으로 다루었다. 모든 파편, 모든 재 한 줌이 귀중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작업은 매우 꼼꼼하고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창고 구역을 도면 위에 작은 사각형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하나씩 발굴하고 채로 걸러내기 시작했다. 작업 분위기는 긴장되고 조용했으며 오직 잔해를 파는 삽소리와 감식관들이 작게 교환하는 말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첫 번째 발견을 했다. 김경정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창고 한쪽 구석, 낡은 드럼통들이 보관되어 있던 곳에서 젊은 감식관이 이상한 냄새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무나 플라스틱이 타는 일반적인 탄내가 아니라 휘발유 특유의 톡 쏘는 냄새였다. 그는 즉시 보고했고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그 지역의 흙과 재 샘플을 채취하여 특수 밀봉 봉투에 넣었다. 휴대용 장비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사한 결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단화수소, 즉 휘발유의 주성분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발견은 사고 가설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농자재 창고에 기계를 돌리기 위한 경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처럼 끔찍한 화재 후에도 짙은 흔적을 남길 만큼 많은 양의 휘발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극히 비논리적이었다. 휘발유는 분명히 촉매제, 즉 불길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일으켜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범인은 단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바다를 만들었다. 한편 다른 구역에서는 또 다른 팀이 시신의 잔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뼈 조각 하나, 남은 조직 조각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수집하고 번호를 매기고 위치를 상세히 기록했다. 이 작업은 강철 같은 정신력과 고인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을 요구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길이 완전히 태우지 못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진술 재총취 지시를 마친 박민혁 경위도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김경정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증인들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서연 씨는 초기 진술을 유지하며 매우 슬퍼하고 협조적입니다. 인부들과 이웃들도 모두 화재 발생 전에 친철 씨가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직 중요한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해일 경정은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했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의 부지불식간에 증인이 되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었지. 진술이 일치할수록 그것이 조작되었다는 증거야. 그는 법의학팀이 작업하는 쪽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죽은 자의 침묵 속에 있네. 법의학실에서 어떤 답을 줄지 기다려보세.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은 봉인되어 옮겨지는 증거물 봉투에 쏠렸다. 그들은 불길이 치솟기 전 그 원안의 창고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이 과학에 의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그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법의학 감정실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오직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의사들의 낮고 일정한 목소리만 들렸다. 조심스럽게 수습된 피해자의 잔해는 이곳으로 옮겨졌다. 법의학 전문가들의 임무는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실제 사인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국내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인 윤지훈 박사가 주 책임자였다. 그는 수많은 비극을 목격했고 그에게 모든 시신은 해독해야 할 이야기였다. 작업은 신원 확인부터 시작되었다.
시신이 완전히 변형되었지만 남은 뼈 조각과 가족이 제공한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그들은 피해자가 38세의 박진철임은 신속하게 확인했다. 첫 단계는 완료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 검사였다. 윤 박사와 동료들은 매우 신중하게 검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김해일 경정의 예감을 완전히 확인시켜주는 발견이었다. 피해자의 호흡기, 특히 기관지와 폐를 검사했을 때 그들은 그을음이나 검댕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었다. 만약 화재 발생 시 살아 있었다면 사람은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으로 숨을 쉬게 된다. 그리고 연기로 가득 찬 환경에서 숨을 쉬면 그을음이 폐로 들어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박진철의 기관지가 완전히 깨끗했다는 사실은 단 한 가지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는 연기를 들이마시기 전에 이미 숨을 멈췄다는 것. 다시 말해 박진철은 화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죽었다. 이 발견은 사고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사건이었다. 하지만 범인은 피해자를 어떻게 죽였을까? 답은 곧바로 나왔다. 의사들이 두개골 파편들을 깨끗이 닦고 다시 맞추었을 때 그들은 뒤통수뼈 부위에 매우 선명한 균열을 발견했다. 균열은 모서리가 있는 둔기로 정면으로 강하게 맞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태를 보였다. 충격력은 극도로 강해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 급성 뇌출혈을 일으켜 거의 즉사하게 할 만큼 충분했다. 초기 보고서는 그날 오후 즉시 특별수사본부로 보내졌다. 그 내용은 명확하고 강철 같았다. 첫째, 피해자는 38세 박진철. 둘째, 피해자는 뒤통수에 둔기로 인한 타격으로 발생한 심각한 두개골 뇌손상으로 사망. 셋째, 사망 시점은 화재 발생 시점 이전으로 호흡기에 그을음이 없다는 것이 증거임. 진실은 적나라하고 냉정하게 드러났다. 박진철은 누군가에게 창고로 유인되어 뒤에서 잔인하게 공격당했고 그를 죽인 후 범인은 침착하게 불을 질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정교한 가짜 현장을 만들었다. 태풍은 범인이 이용한 완벽한 장막일 뿐이었다. 강력계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빠르게 분노로 바뀌었다. 너무 잔인하고 계산적인 계획이야. 박민혁 경위가 이를 갈았다. 그는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피해자를 지워버리려고 했어. 김해일 경정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사고라는 글자에 굵은 줄을 그었다. 그 옆에 그는 조직적 살인이라는 새로운 글자를 썼다. 동기는 뭘까? 그가 질문을 던졌다. 개인적인 원한, 사업 분쟁, 아니면 다른 이유. 우리의 임무는 이제 박진철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여야 할 만큼 증오할 이유가 있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건은 이제 명확한 방향을 잡았다. 피해자의 모든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고 한 이름이 빠르게 제1용의자로 떠올랐다.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강력계 형사들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피해자 박진철의 모습을 다시 그려내고 이를 통해 갈등, 잠재적인 적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러난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이웃과 인부들의 말에 따르면 박진철은 사업적으로는 성공하고 유능했지만 성격은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며 가부장적이었다. 그는 인부들을 노예처럼 대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욕설을 퍼붓고 벌금을 물렸다. 그는 또한 인색하고 계상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런 사람이 적을 두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소한 충돌과 갈등 속에서 유독 한 이름이 훨씬 높은 수준의 적대감과 함께 계속해서 언급되었다. 최강수. 최강수는 약 40세로 박진철의 땅 바로 옆에 위치한 푸른 농원의 주인이었다. 두 사람은 수년간 불구대천의 경쟁 상대였지만 갈등의 정점은 태풍이 닥치기 바로 전주인 지난주에 일어났다. 여러 증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두 농장에 모두 물을 공급하는 중앙수로 둑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박진철은 최강수가 몰래 작은 둑을 쌓아 물줄기를 막고 자신의 농장에 더 많은 물을 저장하여 자신의 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했다고 비난했다. 말다툼은 금세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달려들어 옷깃을 잡고 주먹질을 하며 싸움닭처럼 싸웠다. 많은 사람들이 말려야 했다. 분노에 찬 최강수는 박진철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개자식아, 너 두고 봐! 내가 너한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최강수가 아니다. 그 협박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왔다. 동기, 사업 분쟁, 행위, 몸싸움,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협박. 잠재적 용의자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최강수에게 완벽하게 모여 있었다. 이 정보는 신속하게 김해일 경정에게 보고되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사건에 대한 윤곽이 점차 형성되고 있었다. 동기는 명확하고 살인사건 발생 직전에 갈등이 정점에 달했군. 박민혁 경위가 분석했다. 태풍이 닥친 시점은 아무도 모르게 손을 쓰기에 완벽한 기회였을 겁니다. 아내의 진술에서도 최강수가 언급되었지. 김해일 경정이 침착하게 덧붙였다. 모든 화살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군. 즉시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갈등이 있던 이웃이었던 최강수는 공식적으로 특별중대 살인사건의 제1용의자가 되었다. 형사들은 최강수와 그의 가족의 모든 동태를 감시하고 동시에 그의 신상과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의 포위망이 조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사람을 조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주모자가 자신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내세운 조를 조이고 있는 것일까? 답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있었다. 최강수는 그날 오후 군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몸싸움 때의 사나운 모습과는 달리 수사관들 앞에 최강수는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지만 눈은 계속해서 좌우를 훑었고 손은 불안하게 야구 모자를 구기고 있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김해일 경정이 신문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네, 아마 진철이 그놈 일 때문이겠죠. 최강수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고로 불에 타 죽었다고 들었어요. 참, 안 됐습니다. 사고라? 옆에 앉아있던 박민혁 경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감정 결과 박진철 씨는 불에 타기 전에 뒤통수를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이건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최강수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창백해졌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살인이요? 세상에 누가 그런 악독한 짓을... 당신은 박진철 씨와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에 그를 협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경희가 계속해서 공격했다. 최강수는 허둥댔다. 네, 맞아요. 싸우고 몸싸움도 했어요. 사업하다 보면 부딪히는 건 피할 수 없잖아요. 진철이 그놈이 너무 심했고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화가 나서 막말을 좀 했지만 하늘에 맹세코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천벌받을 짓을 하겠어요. 그는 진심으로 호소하는 듯 했지만 그의 공포는 죄지은 자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김해일 경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관절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밤, 태풍이 치던 밤,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핵심적인 질문, 알리바이에 대한 질문이었다. 최강수는 이미 준비한 듯했다. 네, 그날 밤 태풍이 심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내와 큰아들과 함께 차양막을 고정하고 침수될까봐 물건들을 위로 옮겼어요. 온 가족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서야 쉴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증인입니다. 알리바이는 있었지만 약한 알리바이였다. 아내와 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의 증언은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죄가 있는 자는 가족에게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꾸밀 수 있었다. 아내와 아들 외에 당신을 본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김경정이 계속 물었다. 최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태풍 속에서 집집마다 자기 집 단속하기 바빴지 누가 밖에 돌아다니겠어요. 신문은 끝났고 최강수는 풀려났지만 특별 감시 상태에 놓여 지역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가 한사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명확한 동기와 불확실한 알리바이로 인해 그는 여전히 가장 큰 용의자였다. 이제 수사본부의 모든 관심은 최강수에게 쏠렸다. 그들은 단 하나의 증거만 더 찾아내면, 그의 진술에서 허점 하나만 찾아내면 그를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압박은 최강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 압박이 바로 악랄한 범인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은 그들이 그려놓은 궤도를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다. 최강수에 대한 수사가 긴급하게 진행되는 동안 김해힐 경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서연과 다시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아내로서.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을 관찰하고 싶었다. 그와 박민혁 경위는 오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장례식 분위기가 집을 감싸고 있었다. 임시재단이 차려졌고 박젠철의 영정사진이 중앙에 놓여 향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서연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조모는 이웃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경찰의 모습을 보자 서연은 약간 놀란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서연 씨, 저희는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김해일 경정이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검 결과 남편분의 사망은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멍하니 커졌다. 사고가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이 그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질렀습니다. 정보는 직설적이고 갑작스럽게 전달되었다. 김해일 경정은 미망인의 얼굴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의 반응은 경악과 공포였다. 그녀가 들고 있던 물컵이 떨리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세상에, 그녀가 외치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이 충격으로 동그래졌다. 살인이라니, 누가 제 남편에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 같았다. 박민혁 경위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연기는 완벽하게 계속되었다. 남편이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고통과 경악. 모든 것이 진술되게 표현되었다. 조금 진정된 후 서연은 흐느꼈다. 혹시 최강수 그 사람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만이 제 남편에게 그런 큰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잡아서 제 남편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녀는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계속해서 최강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의심을 그에게로 돌렸다. 죽은 남편을 위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비통한 아내, 모든 것이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김해일 경정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눈물 어린 눈 뒤에, 비통한 몸부림 뒤에 그는 진정한 고통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단지 매우 정교하게 숨겨진 공허함, 차가운 침착함만을 보았다. 이 여자는 연기하고 있었고 너무나 뛰어난 배우였다. 서연 씨, 김경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남편분이 창고로 나갔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말다툼 소리나 비명 같은 것 말입니다. 서연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때는 태풍이 너무 심해서 바람 소리, 천둥 소리가 모든 걸 덮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완벽한 대답이었다. 태풍은 다시 한번 그녀의 진술을 위한 방패가 되었다. 대화는 끝났고 김해일 경정과 박경희는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박경희가 말했다. 그녀의 반응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걸 알게 된 아내라면 저럴 겁니다. 김해일 경정은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있었다.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너무 정상적이야, 박경희. 너무 완벽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그리고 우리 직업에서 너무 완벽한 것은 모두 의심스러워.
이서연에 대한 그의 의심은 비록 마음속 작은 파문에 불과했지만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파문이었다. 김해일 경정이 이서연과 이야기하는 동안 박민혁 경위가 담당하는 다른 수사팀은 농정의 모든 인부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대상은 농업기술자이자 기술관리사이며 박진철의 오른팔이었던 황민준이었다. 민준은 면사무소의 임시사무실로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안경을 쓴 28세 이 청년은 꽤 학구적이고 온순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과 피로가 남아 있었다. 민준 씨, 박진철 씨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박형희가 시작했다. 네, 3년 좀 넘었습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 지원해서 박 사장님께서 채용해 주셨습니다. 그는 좋은 상사였습니다. 좋은 상사라. 박형희가 미간을 찌푸렸다. 저희가 듣기로는 박진철 씨가 성격이 급하고 직원들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민주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께서 성격이 좀 급하시고 가끔 욕을 하시긴 했지만 그건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크셔서 그런 겁니다. 그는 정말 유능했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분과 서연 씨 모두 아주 잘 대해주셨습니다.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민주는 주인과 고용인 사이에 좋은 관계를 그려냈다. 그는 박진철의 재능과 서연의 온화함을 칭찬했다. 부부 관계에 대해 묻자 민주는 주저없이 그들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단언했다. 박 사장님은 겉으로는 거칠지만 아내와 자식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서연 씨는 항상 온화하고 인내심이 많으셨고요. 저는 그분들이 크게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민준의 진술은 피해자 가족 내부의 갈등에 대한 모든 의심을 씻어주는 듯했다. 그는 주인의 죽음에 비통해하는 충성스러운 고용인처럼 보였다. 화재가 발생한 방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형희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때 저는 다른 형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비닐하우스를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창고가 맹렬하게 불타고 있었어요. 저도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더 가까이 있었다면 어쩌면... 민주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흐렸다. 민준의 모든 대답은 유창하고 합리적이었으며 허점이 없었다. 그는 수사기관에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강수에 대해 묻자 그는 두 주인 사이의 갈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목격한 몸싸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진술은 다시 한번 최강수에 대한 의심을 간화했다. 진술 청취는 끝났고 박민혁 경위는 황민준에게서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찾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깨끗해 보였고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었다. 하지만 김해일 경정과 마찬가지로 박경위는 겉모습을 결코 믿지 않도록 훈련받은 수사관이었다. 진술 조서를 다시 검토했을 때 무언가 그를 계속 신경 쓰이게 했다. 그것은 민준의 진술의 완벽함이었다. 그는 죽은 주인을 칭찬하고 여주인을 칭찬하며 그들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단언했다. 그것은 박진철처럼 단점이 많은 사람에 대한 진솔한 평가라기보다는 미리 준비된 추도사 같았다. 민준의 충성심도 서연의 슬픔처럼 어딘가 과장된 의심스러운 과장이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느낌일 뿐이었고 형사수사에서 느낌은 증거가 아니었다. 박경위는 거짓말이 숨기 어려운 곳, 즉 디지털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안흥마을을 떠난 박민혁 경위는 즉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전문 장비로 둘러싸인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았다. 그의 임무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데이터, 즉 피해자 박진철, 용의자 최강수, 그리고 두 주요 증인인 이서연과 황민준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내심과 비정상적인 연결고리, 암시적인 메시지, 민감한 시간대의 통화를 찾아내는 예리한 눈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먼저 피해자 박진철의 휴대폰이었다. 휴대폰은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통신사를 통해 박경위는 최근 한 달간의 모든 통화 및 문자 기록을 추출했다. 결과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박진철의 통화는 주로 업무 관련이었고 공급업체, 파트너, 인부들과의 통화였다. 문자도 마찬가지였다. 최강수와 몇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내용은 물 분쟁과 관련된 긴장감 넘치는 것이었지만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은 없었다. 다음은 최강수의 데이터였다. 그의 통화 기록도 꽤 깨끗했다. 사건이 발생한 밤 그의 휴대폰에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없었다. 그날 저녁 내내 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는 그의 집 근처에서 안정적이었고 이는 그의 알리바이를 더욱 강화했다.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이서연과 황민준의 데이터 분석이었다. 박경위는 그들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부부 관련 사건에서 가장 흔한 생각, 즉 불륜 요소가 있는지부터 시작했다. 그는 서연과 민준 사이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을 교차 확인했다. 결과는 그를 약간 실망시켰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은 주로 낮 시간에 몇 차례 짧은 통화만 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농장 일과 완전히 관련이 있었다. 서연 씨, 오늘 오이수와 끝났습니다. 민준 씨, 형들한테 새로 심은 배추밭에 약치라고 꼭 좀 말해줘요. 심야 통화도 애정이 담긴 암시적인 문자도 없었다. 심지어 그들의 연락 빈도는 민준과 피해자 박진철 사이보다도 적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깨끗해 보였다. 여주인과 관리자 사이의 평범한 관계 그대로였다. 박경희는 더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확인했다. 이서연은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녀의 개인 페이지는 가족 여행 사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달콤한 상태 메시지로 가득했다. 황민주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의 개인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고 몇 가지 기본 정보만 있었다. 분석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제로였다. 서연과 민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그들이 다른 대상과 비정상적인 연락을 했다는 어떤 디지털 증거도 없었다. 범인들은 이 단계까지 예상한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연락 채널을 완전히 깨끗하게 유지하여 어떤 전자적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박민혁 경위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약간의 막막함을 느꼈다. 모든 수사 방향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화살은 여전히 최강수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물적 증거가 아닌 동기와 갈등에 기반한 의심이었다. 반면 피해자와 가장 가까웠고 범행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무관해 보였다. 범인이 만든 거짓의 미로는 너무나 복잡하고 거의 출구가 없었다. 박경위는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 컴퓨터 화면에 없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반박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다. 디지털 수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동안 최강수에게 집중하던 형사팀은 비록 아주 작지만 새로운 발견을 했다. 김해일 경정의 명령에 따라 최강수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압수수색에서는 흉기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증거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강수가 태풍이 치던 밤에 입었다고 진술한 옷을 수거하여 감정하러 갔을 때 형사들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흙으로 얼룩진 낡은 작업복이었다. 바지 오른쪽 다리에는 꽤 새로워 보이는 작은 찢어진 자국이 있었다. 찢어진 자국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 사용하여 닳아진 것 같지는 않았다. 날카로운 물체에 걸린 것 같았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현미경으로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찢어진 부위 근처 옷감 표면에서 몇 개의 이상한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긁힌 자국들은 서로 평행했고 매우 희미했지만 바지가 단단하고 거친 표면에 마찰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 발견은 즉시 특별수사본부에 보고되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추론의 방향을 열어주었다. 사건 현장은 농기구와 건축자재로 가득한 창고입니다. 박민혁 경위가 마인드맵에 분석했다. 범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어두운 창고 구역을 이동하는 동안 그의 바지가 양철 모서리, 철조망 또는 어떤 금속 도구 같은 것에 걸려 찢어지고 긁힌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가설은 충분히 근거가 있었다. 최강수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옷에 난 찢어지고 긁힌 자국에 대해 다시 소환되었다.
새로운 증거에 직면한 최강수는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업복인데 찢어지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태풍 때 집 보수하다가 어딘가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정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의 해명은 매우 모호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그 찢어진 자국은 그의 집에서 생겼을 수도 있지만 사건 현장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이 애매함은 의심의 저울을 최강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했다. 수사본부는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과학수사팀에게 현장으로 돌아가 창고 주변 전체, 특히 울타리, 자재 더미 등을 다시 수색하여 비슷한 찢어진 자국을 낼 수 있는 물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그들은 최강수의 바지에서 채취한 옷감 샘플을 감정 의뢰하여 페인트, 녹 또는 현장에 어떤 물체와 일치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의 흔적을 찾기를 희망했다. 수사는 최강수를 기소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었다. 찢어진 자국과 현장의 물체 사이의 일치점만 찾아내면 그것은 거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용의자의 완강한 저항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었다. 이제 팀 전체의 집중은 최강수, 그의 모든 진술, 모든 행동에 쏠렸다. 아무도 더 이상 가련한 미망인과 충성스러운 관리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범인들이 원했던 것이었다. 그 후 며칠은 긴박하게 흘러갔지만 획기적인 결과는 없었다. 과학수사팀은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최강수의 바지에 난 찢어진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흔적을 가진 물체를 찾지 못했다. 날카로운 물체도 양철 모서리도 너무 많았지만 결론을 내릴 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었다. 옷감 샘플 감정 결과에서도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강수는 여전히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신문을 받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술을 고수했다. 그의 완강한 태도는 수사관들을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진 듯했다. 모든 의심은 최강수에게 쏠렸지만 그를 기소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다른 수사 방향은 거의 방치되었다. 피해자 가족은 내부 갈등이 없었고 아내와 관리자의 관계는 완전히 깨끗했다. 범죄 조직이나 도박 빚의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두 남자 사이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귀결되었고 가장 명백한 용의자는 비록 약하지만 알리바이가 있었고 그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었다. 수사본부 회의실의 분위기는 꽤 무거웠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최강수를 더 이상 구금할 근거가 부족해질 겁니다. 박민혁 경위도 동의했다. 최강수에 대한 모든 것은 간접 증거뿐입니다. 동기, 협박, 의심스러운 찢어진 자국.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김해일 경정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사건 개요도와 최강수를 향해 어지럽게 그려진 화살표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매우 이상한,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너무 쉬웠고 너무 명확했다. 사건은 마치 이미 답이 주어진 문제 같았고 그들의 임무는 단지 그 답이 맞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에서 답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오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사색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유도당하고 있어. 누군가 고의로 박진철과 최강수 사이에 갈등을 만들었어. 누군가 고의로 우리가 그 원한을 보게 만들었지. 최강수는 완벽한 방패막이일 수 있어. 하지만 최강수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입니까? 박형희가 되물었다. 우리는 모두를 샅샅이 되졌습니다. 그보다 더 명확한 동기를 가진 대상은 없습니다. 김해일 경정은 대답하지 않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다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끔찍했던 태풍의 밤을 생각했다. 태풍, 그것은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것은 비와 천둥 소리로 범인의 범죄를 숨겨주었다. 하지만 숨기는 동안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범인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흔적. 우리는 무언가를 놓쳤어.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그것이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어.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해. 그의 결정에 모두가 약간 놀랐다. 현장은 이미 너무나 철저하게 감식되었지만 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아마도 교착 상태에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답이 가장 철저하게 찾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있기도 했다. 그날 오후 김해일 경정은 혼자 현장으로 돌아갔다. 과학수사팀도 조명도 소음도 없었다. 오직 그와 침묵하는 잿더미뿐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풍경은 더욱 암담했다. 그는 화재 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천히 주위를 돌았다. 그의 시선은 특정 사물에 집중되지 않고 마치 공간 전체를 파악하려는 듯 태풍 전후의 변화를 느끼려는 듯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범인이라면 무엇을 할까? 어느 시점을 선택할까? 어떤 길로 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범행 후 증거물을 어떻게 인멸할까? 흉기는 창고에 있던 곡괭이나 망치일 수 있었고 인멸할 필요가 없었다. 피 묻은 옷은 피해자와 함께 불탔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것들, 예를 들어 공범과 연락하는 데 사용한 휴대폰이나 무심코 떨어뜨린 개인 소지품 같은 것들. 범인은 그것들을 불 속에 던져놓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것들을 멀리 가져가려 했을 것이다.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로가 그 증거물들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김해일 경정의 시선이 창고 주변의 작은 길들을 훑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풍은 제 역할을 아주 잘 해냈다. 모든 것이 빗물에 씻겨나가고 진흙에 덮여 있었다. 이 혼란 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그는 거의 포기하려 했지만 창고 뒤편에 이르렀을 때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양철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빼내기 위해 벽을 따라 파놓은 배수구였다. 평소에는 작은 도랑이었겠지만 역사적인 태풍 후에는 완전히 막혀 있었다. 진흙, 나뭇잎, 쓰레기, 그리고 창고에서 나온 파편들이 끈적한 진흙층을 이루어 배수구 전체를 막고 있었다. 김해일 경정은 배수구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태풍. 그것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보존하기도 한다. 진흙을 동반한 홍수가 이 배수구로 흘러들어갔다. 만약 범인이 불을 지른 후 황급히 도망치다가 무심코 무언가를 땅에 떨어뜨렸다면 물살이 그것을 이곳으로 휩쓸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태풍이 만든 진흙층이 즉시 그것을 묻어버리고 봉인하고 완벽하게 보존했을 것이다. 이 배수구는 단순한 배수구가 아니라 시간 캡슐, 즉 태풍이 무심코 만들어낸 증거 보관소일 수 있었다. 노련한 수사관의 직감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찾고 있는 탑, 이 교착 상태의 미로를 빠져나갈 출구가 바로 저 진흙 아래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박민혁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경위, 감식팀을 즉시 현장으로 다시 동원하게. 발굴 장비 챙겨서 우리가 할 일이 생겼네. 그의 목소리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태풍이 남긴 단서가 나타난 것이다. 김해일 경정의 전화 직후 과학수사팀이 신속하게 다시 현장에 도착했다. 이번에 그들의 목표는 잿더미가 아니라 창고 뒤쪽 벽을 따라 약 20m 길이로 이어진 배수구였다. 작업은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포크레인이나 거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삽과 흙손으로 진흙을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퍼내어 큰 체에 부었다. 물을 부어 진흙을 씻어내고 체 위에 남는 고체 물체를 확인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김해일 경정은 팔짱을 끼고 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직감이 맞을까? 아니면 이건 역시 또 다른 헛수고일까? 처음 몇 분이 흘렀고 그들은 자갈, 썩은 나뭇잎, 그리고 양철과 기화 조각들만 발견했다.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배수구 중간 부분의 진흙을 처리하고 있을 때 한 감식관이 갑자기 외쳤다. 물체 발견! 모두의 시선이 그의 채로 쏠렸다.
마지막 진흙이 씻겨나간 후 망 위에는 반짝이는 작은 파란색 물체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반으로 부러져 있었다. 전문 핀셋이 그 물체를 조심스럽게 집어 하얀 쟁반 위에 놓았다. 모두가 가까이 다가갔다. 부러지고 진흙투성이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착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휴대폰 유심칩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디지털 시대에 유심칩 하나는 비밀의 세계 전체를 담고 있을 수 있었다. 통화 기록, 연락처, 문자 메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 데이터. 모든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즉시 확인해! 김혜일 경정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피해자나 관련자 중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게. 박민혁 경위는 신속하게 유심의 일련 번호를 사진 찍어 분석센터로 보냈다. 몇 분 후 회신이 왔다. 팀장님, 박경위가 중요한 듯 보고했다. 이 유심은 누구의 명의도 아닙니다. 약 2주 전에 개통된 대포폰 유심입니다. 대포폰 유심? 이 두 단어는 증거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었다. 전문 범죄자들은 신호를 숨기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유심을 사용한다. 살인 사건 현장 바로 그곳에서 부러뜨려 버려진 대포폰 유심을 발견했다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 있었고 범인들 사이에 비밀스러운 연락이 있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흔적을 지우려던 대풍이 자신도 모르게 가장 완벽한 증거 보관자가 된 것이다. 그것은 범인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증거물을 보존해 주었다. 거짓의 미로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진실의 빛이 곧 비춰질 것이었다. 부러진 유심은 즉시 수사기관의 첨단 기술 실험실로 옮겨졌다. 반으로 부러졌지만 전문 장비를 사용하면 온전한 칩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었다. 김혜일 경정과 박민혁 경위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그들은 이 작은 증거물에서 곧 드러날 내용이 사건의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2시간이 넘는 힘든 작업 끝에 실험실 문이 열렸다. 한 기술자가 서류 몽치를 들고 나왔다. 보고드립니다, 경정님. 중요한 데이터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그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사본부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유심은 2주 동안 총 15건의 발신 및 수신 통화와 22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단 하나의 다른 번호와만 이루어졌으며 그 번호 역시 대포폰 번호입니다. 기술자가 설명을 시작했다. 남은 번호를 추적 중이지만 그건 역시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활동입니다. 그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사건이 발생한 밤, 이 유심은 20시 45분에 마지막 발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는 단 15초간 지속되었고 그 후로는 더 이상 활동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은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의 시간대와 일치했다. 바로 이것이었다. 계획을 확인하고 행동 신호를 보내기 위한 마지막 통화. 위치는 김혜일 경정이 물었다. 이것이 그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경정님. 기지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유심의 위치와 마지막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의 용의자 최강수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기술자가 2개의 위치 지도를 큰 화면에 띄웠다. 20시 45분 현장에서 발견된 대포폰 유심은 안흥마을의 기지국에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그것이 사건 현장 또는 그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가 두 번째 지도를 가리켰다. 같은 시각 20시 45분에 최강수의 휴대폰은 현장에서 북쪽으로 20km 이상 떨어진 국도 지역의 전혀 다른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방 전체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20km,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리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결정타를 날리듯 말을 이었다. 저희는 그 기지국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시 48분 카메라에 최강수가 발전기용 기름 한 통을 사기 위해 오토바이를 세우는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는 판매원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 판매원은 최강수를 알아봤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반박할 수 없는 알리바이. 범인이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시각에 최강수는 20km 떨어진 다른 장소에 있었다. 그는 절대로 살인자일 수 없었다. 기술분석실의 결론은 수사본부의 중심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다. 그것은 최강수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수사본부가 며칠 동안 공들여 세운 가설 전체를 무너뜨렸다. 최강수는 무죄였다. 그에게는 동기도 있었고 협박도 했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기지국 데이터와 CCTV 영상은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모두가 최강수의 이름이 붉게 동그라미 쳐진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 동그라미는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우리가 틀렸어. 김해일 경정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수사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야. 우리는 처음부터 틀렸어. 하지만 왜요? 박민혁 경위는 여전히 약간 충격에 빠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를 가리켰잖아요. 갈등, 몸싸움, 서연 씨의 진술까지. 바로 그거야. 김해일 경정이 말을 끊었다.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를 가리켰지. 범인은 단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그는 감독이었어. 그는 연극을 꾸몄고 갈등을 극대화시킨 다음 손을 쓰고 최강수를 희생양으로 내세웠어. 그는 우리를 조종했고 자신이 그려놓은 길로 우리를 이끌었지.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살인자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매우 똑똑하고 교활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절차를 잘 이해했고 대중 심리를 이해했으며 바로 그것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했다. 최강수는 즉시 혐의를 벗고 사과를 받았다. 경찰서를 떠날 때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며 왜 자신이 그런 악몽에 휘말렸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수사본부가 빈손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포폰 유심이라는 귀중한 증거물을 손에 넣었다. 그것이 최강수의 무죄를 증명했지만 동시에 진짜 범인에게로 이어지는 유일한 끈이기도 했다. 범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실수를 남겼다. 진흙 아래 묻혀있던 작은 실수였지만 완벽해 보였던 계획 전체를 뒤집기에 충분했다. 사냥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지만 목표는 달라졌다. 더 이상 공개적인 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있는 자를 찾는 것이었다. 최강수가 무죄로 밝혀진 것은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수사본부에게는 해방이었다. 그들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사건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분석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최강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진짜 범인의 교활함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었다. 박진철과 최강수의 몸싸움, 김해일 경정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펜을 들었다. 그것은 살인의 원인이 아니었어. 그것은 살인 계획의 일부였지. 범인은 이 갈등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고의로 그것을 부추기고 증폭시켜 가짜 동기와 완벽한 용의자를 만들었을 거야. 이서연의 진술, 그는 그녀의 이름을 보도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를 최강수에게로 무심코 이끈 사람이었어. 그녀는 이 갈등과 그의 협박을 강조했지. 왜일까? 그것이 의도적인 암시였을까? 최강수를 똑바로 향하던 의심의 화살은 이제 180도 돌아 가장 무관해 보였던 사람들, 즉 아내와 관리자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황민준, 김경정은 두 번째 이름을 썼다. 그 역시 두 주인 사이의 갈등을 확인했지. 그의 진술과 서연 씨의 진술은 서로 완벽하게 보완하며 함께 최강수를 포위망으로 몰아넣었어. 대담하고 등골이 오싹한 새로운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만약 범인이 그들 중 한 명이거나 둘 다라면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박민혁 경위가 말을 이었다. 그의 생각은 상사와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그들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웠고 그의 일정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기회가 가장 쉬웠고 박진철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득, 그것은 중요한 키워드였다.
박진철이 죽으면 농장의 막대한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까? 합법적인 아내 이서연, 그리고 만약 민준이 서연의 연인이라면 그 역시 이득을 볼 것이다. 동기, 기회, 이득. 살인사건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이제 최강수라는 방패막이에 가려지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다. 그들의 전화 데이터는 깨끗하고 진술에는 허점이 없어요.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점을 찾아내야지. 김해일 경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완벽한 연극은 없어. 배우가 알아채지 못하는 실수, 잘못된 대사가 항상 있기 마련이야. 우리의 임무는 그 잘못된 대사를 찾아내는 것이네. 그는 이서연과 황민준의 모든 진술 조서를 글자 하나, 쉼표 하나까지 모두 인쇄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다시 읽고 그들의 모든 말을 다시 분석할 걸세. 수사는 새로운 단계, 즉 무기가 총알이 아니라 정교하게 은폐된 글자와 거짓말인 진정한 심리전으로 접어들었다. 김해일 경정과 박민혁 경위는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서연과 황민준의 두툼한 진술조서 두 뭉치가 놓여 있었다. 밖은 이미 밤이 깊었고 군 경찰서 전체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반복해서 읽으며 아주 작은 비정상적인 점이나 모순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일치했고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다. 둘 다 피해자를 성격은 급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둘 다 그들의 부부관계가 행복했다고 단언했다. 둘 다 의심의 화살을 최강수에게로 돌렸다. 너무 완벽해요. 박경희가 한숨을 쉬며 눈을 비볐다. 마치 서로 짜고 연극 연습이라도 한 것 같아요. 정확해. 김해일 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다. 연극 연습을 한 것 같지?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도 같은 대사를 반복할 때 단어 하나까지 똑같이 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을 주목해보게. 그는 두 진술조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그들이 박진철이 태풍 치는 밤에 왜 창고로 나갔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이서연의 진술에서 그녀는 그이가 펌프를 다시 봐야 갔다고 했어요. 펌프가 고장나면 새로 심은 모종이 다 잠길까봐 걱정했죠. 라고 말했다. 그리고 황민준의 진술에서 주인의 행동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그날 밤 박 사장님은 계속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펌프가 고장나면 새로 심은 모종이 다 잠길까봐 걱정하셨죠. 그게 그분의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박민혁 경위는 그 두 문장을 읽고 즉시 문제를 깨달았다. 우연의 일치, 비논리적일 정도로 기이한 우연의 일치였다. 두 사람이 다른 시간에 다른 수사관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한 사건을 묘사하는데 정확히 똑같은 구절을 사용했다. 펌프가 고장나면 새로 심은 모종이 다 잠길 것. 이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은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한 사람은 펌프 고장이 걱정된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모종이 잠길까봐 걱정된다 또는 묘목장에 물이 들어올까봐 걱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길고 단어 하나까지 똑같은 구절을 사용했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증명할 뿐이었다. 이것은 사전에 합의된 대사였다. 이것은 그들이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함께 만든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바로 이거야. 김해일 경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가 찾던 허점, 그들의 완벽한 연극의 첫 번째 균열이지. 이것이 아직 그들을 기소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서연과 황민준이 공모했고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였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의심의 화살은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거짓말 자체에 의해 강화된 확신이 되었다.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지고 더 단단하고 더 정확해지고 있었다. 진술의 핵심적인 허점을 발견한 후 수사본부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대포폰 유심으로 돌아갔다. 만약 서연과 민준이 범인이라면 이 유심은 분명히 그들의 연락수단이었을 거야. 김해일 경정이 판단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박민혁 경위는 기술 분석실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그는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삭제된 데이터, 특히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는 데 집중했다. 범죄자들은 보통 메시지를 읽은 후 삭제하지만 그 흔적은 유심 메모리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이 작업은 훨씬 더 어려웠다. 데이터는 조각나고 덮어 씌워져 있었다. 하지만 끈기와 전문 소프트웨어 덕분에 박경위는 몇 개의 조각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메시지, 뒤죽박죽된 문자였지만 마침내 그는 그것을 찾아냈다. 임시 보관함에 남아있던 마지막 문자 메시지. 사용자가 작성했지만 보내지 못했거나 삭제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 같았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고 의미 없어 보이는 문자열 뿐이었다. 214 300 CL. 박경위는 그 문자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것은 무엇일까? 암호, 공식, 아니면 그냥 의도 없는 메모일까? 그는 분석을 시작했다. 21시는 가장 간단해 보였다.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24시간 표기법으로 밤 9시를 의미했다. 이 시간은 살인사건 발생 시간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치했다. 이것이 약속시간, 행동시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300CL이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박경위는 온갖 가능성을 생각했다. CL이 어떤 지명의 약자일까? 아니면 사람 이름이나 어떤 물질의 종류일까? 그리고 한 생각이 번쩍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황민준의 직업을 떠올렸다. 그는 평범한 육체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농업 기술자였다. 그의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 작물, 비료, 농약. 농약, 박형위가 중얼거렸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즉시 웹브라우저를 열고 농약, 농업용 화학물질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검색창에 농약, 약자, CL을 입력했다. 수많은 결과가 나타났고 그의 눈이 화면을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그는 한 이름에서 멈췄다. 식물보호업계에서 익숙한 이름, 여러 곳에서 사용이 제한된 맹독성 농약. 클로르피리포스, 그 약자였다. 박경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계속해서 클로르피리포스의 인체 치사량 LD50이 얼마인지 찾아보았다. 자료마다 수치는 달랐지만 약 몇 그램의 양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그리고 숫자 300. 박경위는 클로르피리포스 300mg을 검색했다. 결과가 나타났다. 300mg은 매우 강력한 양으로 심각한 급성 중독 증상, 경련, 호흡부전을 일으키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의미 없던 문자 메시지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 계획서였다. 2100, 밤 9시, 행동시간, 300mg, 독극물 양, CL, 클로로피리포스, 사용할 독극물 종류,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 계획. 이것은 부검 결과와 완전히 일치했다.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된 후 뒤통수를 맞았다. 아마도 그는 저항 능력을 잃게 하는 독극물을 먼저 마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 후 범인이 마무리 일격을 가하고 불을 지른 것이다. 박민혁 경위는 소름이 돋았다. 범인들의 잔인함과 계산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단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계획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김해일 경정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혐오감과 마지막 열쇠를 찾았다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그들이 박진철 씨를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냈습니다. 박민혁 경위의 발견은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범죄의 전체 그림을 완성했다. 수사본부 회의실에서는 초기 잘못된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롭고 상세하며 완전한 가설이 형성되었다. 모든 것은 비밀스러운 사랑에서 시작되었어. 김해일 경정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이서연과 황민준 사이에 선을 그었다. 서연은 아름다운 아내였지만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편과 살아야 했지.
민주는 젊고 학식 있는 기술자로 가까이서 일하며 아마도 자신의 여주인에게 존경심이난 동정심을 가졌다가 점차 사랑으로 변했을 거야. 그들의 관계는 매우 은밀하게 시작되고 숨겨졌지.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남편에 대한 혐오와 탐욕이 그들을 마지막 결정으로 이끌었어. 박진철을 제거하는 것. 박진철의 죽음은 서연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었지. 그것이 동기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들은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박민혁 경위가 말을 이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유심 2개를 샀습니다. 박진철과 최강수 사이에 이미 존재하던 갈등을 이용했고 심지어 완벽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갈등을 더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행 시점을 선택했지. 김경정이 말을 이었다. 태풍이 치는 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점이었어. 비바람과 천둥이 모든 소리를 숨겨주고 혼란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며 태풍은 또한 누전으로 인한 사고로 위장하기에 완벽한 핑계였지. 계획은 한 단계씩 실행되었다. 밤 9시 21시경 그들은 박진철을 펌프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창고로 유인했어. 아마 민준이 박진철을 불렀거나 서연이 남편을 부추겼겠지. 박진철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강력한 클로로피리포스 300cl 독극물을 마시게 했어. 아마 물병이나 술에 미리 타두었겠지. 독이 퍼지면서 박진철은 저항 능력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었을 거야. 그 틈을 타서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창고에 있던 곡괭이 같은 둥기로 뒤에서 공격해 피해자의 뒤통수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확실히 죽였지. 범행 후 박경위가 추론을 이어갔다. 그들은 시신을 안으로 끌고 가 사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단 하나의 생존 희망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들은 정문을 밖에서 빗장으로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 후 그들은 대포폰 유심을 부러뜨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버렸습니다. 빗물이 그 유심을 배수구로 휩쓸어가고 진흙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 보존해 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돌아와 각자 정해진 역할을 연기했다. 서연은 비통한 미망인, 민주는 충성스러운 관리자. 둘은 함께 연막을 피우며 수사를 최강수에게로 이끌었다. 거의 완벽한 함정이었다. 사건의 모든 전개가 논리적이고 무섭게 재구성되었다. 더 이상 비논리적인 디테일은 없었다. 문빗장, 휘발유 흔적, 법의학 결과, 기계적으로 일치하는 진술, 그리고 대포폰 유심과 암호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서로 연결되어 간부와 내연력 커플을 향해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추측할 때가 아니었다. 행동할 때였다.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었어. 김해일 경정이 선언했다. 황민준의 거주지와 직장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이서연과 황민준을 소환하게. 이번에는 증인 자격이 아니야. 법의 칼날이 곧 조여질 것이었다. 긴급 압수수색 영장은 즉시 집행되었다. 두 팀의 수사관이 각각 황민준의 자택과 그가 일하면서 작은 휴게실을 두고 있던 비닐하우스 구역으로 향했다. 김해일 경정은 만약 증거가 있다면 민준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비닐하우스 구역에서는 박민혁 경위의 지휘 아래 형사들이 꼼꼼한 수색을 시작했다. 민준의 휴게실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로 매우 단순했고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경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농업기술자라면 중요한 도구나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이 기술관리를 책임지는 비닐하우스 구역을 한 바퀴 돌았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오이 덩굴 뒤 구석진 곳에 숨겨진 잠긴 철제 캐비닛. 이 캐비닛 열어. 박형위가 명령했다. 수사팀은 신속하게 볼트 커터로 자물쇠를 부셨다. 철제 캐비닛 문이 열리자 안에는 수많은 병, 실험 도구, 재배 기술에 대한 기록 노트들이 있었다. 박형위는 병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농장의 친환경 채소 재배 절차에 맞는 미생물 비료와 생물 농약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안쪽 다른 병들 뒤에 숨겨진 라벨이 없는 작은 짙은 갈색 유리병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약병은 거의 비어 있었고 바닥에 약간의 용액만 남아 있었다. 그는 뚜껑을 열었고 특유의 톡 쏘는 화학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거 당장 감정 의뢰해. 박경위가 한 감식관에게 말했다. 거의 확실해. 이게 우리가 찾던 거야. 감정 결과는 1시간 만에 나왔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병에 남아있던 용액은 고농축 클로르피리포스였다. 이것은 연기나는 총, 피 묻은 칼이었다. 황민주는 살인 무기를 바로 자신의 직장에 숨겨두고 있었다. 농장에 등록된 친환경 채소 재배 절차에는 전혀 없는 맹독성 화학 농약을 민준의 개인 캐비넷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비닐하우스에 숨겨진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유심과 암호 메시지와 함께 수사본부는 이제 악랄한 범인들의 완강한 저항을 깨뜨릴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쥐었다. 마지막 대결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날 오후 2대의 경찰차가 조용히 가른 2장소에 멈춰섰다. 한 대는 이서연이 미망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진철의 집문 앞에, 다른 한 대는 황민준이 여전히 성실한 관리자인 척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 멈췄다. 소환장은 동시에 전달되었다. 이서연 씨, 사건의 몇 가지 정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황민준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2 사람 모두 약간 놀란 듯했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서연은 여전히 슬프고 연약한 표정을 유지했다. 민주는 예의 바르게 협조하는 척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연극이 여전히 완벽하고 경찰이 단지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더 하려는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평범한 소환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것은 위장된 체포였다. 경찰서에서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진 2개의 별도 신문실로 안내되었다. 김해일 경정의 계획은 동시에 공격하여 그들의 심리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서로 공모하거나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김해일 경정은 이서연의 신문실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김경정의 시선을 피했다. 저기 형사님들 무슨 일이시죠? 한편 박민혁 경위는 황민준을 상대했다. 상사의 침묵과는 달리 박경위는 직접적인 공격을 선택했다. 그는 책상 위에 부러진 유심과 독극물 병 사진을 놓았다. 이것들 알아보시겠습니까, 기술자님? 박경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사진들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인하려 애썼다. 저는 모릅니다. 유심은 잘 모르겠고 저 약병은 창고에 약 종류가 많아서요. 2 방에서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법의 올가미는 조여졌다. 문제는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2 범인 중 황민준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더 약했다. 그는 단지 기술자, 고용인일 뿐이었고 맹목적인 사랑과 연인의 부추김에 의해 범죄에 휘말렸다. 그의 학구적이고 온순한 겉모습은 전문적인 신문의 엄청난 압박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젊음의 날카로움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쥔 박민적 경위는 계속해서 민준을 압박했다. 창고에 약 종류가 많다고 했지만 당신 농장은 친환경 채소 생산 절차를 등록했고 클로르피리포스 같은 맹독성 화학농약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당신의 개인 잠금 캐비넷에서 찾았을까요? 민주는 창백해졌고 땀이 이마에 흥건했다. 저는 개인적인 실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실험? 박경위가 비웃었다. 실험입니까? 아니면 300CL이라는 이름의 다른 계획을 위한 준비였습니까? 그 암호를 듣자 민주는 화짝 놀랐다. 그는 귀신을 본 듯 박경위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분명히 삭제했다고 확신했던 문자 메시지를 경찰이 어떻게 알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당신과 서연 씨가 연락하는 데 사용한 대포폰 유심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발견됐죠. 태풍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보존해 준 겁니다. 박경위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날 밤 20시 45분에 당신이 건 마지막 통화를 다시 듣고 싶습니까? 그것은 허세였다. 그들은 통화 내용을 복구하지 못했지만 민준처럼 공황 상태에 빠진 자에게는 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가졌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그 여자예요. 전부 그 여자 때문이에요. 민준이 목이 메어 소리쳤다. 그는 모든 죄를 연인에게 떠넘기려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시작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지겹다고 했어요. 해방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부추겼어요. 저는 그냥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한 남자의 나약함과 비겁함이 드러났다. 처벌에 직면하자 그는 한때 영원을 맹세했던 여자를 서슴없이 팔아넘겼다. 비록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첫 번째 자백이 나왔다. 거짓의 성벽은 가장 약한 지점에서 뚫렸고 구멍 하나만으로도 견고한 둑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다. 용의자가 무너지는 기미를 보이자 박민혁 경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원 양면으로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그녀가 주모자라고 했으니 모든 진실을 말하시오. 이것이 당신이 법의 관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만약 당신이 솔직하게 자백하면 당신의 죄는 달라질 것이요. 하지만 완강히 버틴다면 이 증거들로 당신과 그녀는 똑같은 판결을 받게 될 것이요. 박경위의 말은 민준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가혹한 판결에 대한 두려움과 형량을 줄이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 모든 것을 이겼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황민주는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서연과의 죄악된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름답지만 불행한 여주인에게 반하게 된 과정, 피해자의 농장 바로 그곳에서 몰래 저지른 불륜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이 울면서 박진철의 잔인함과 가부장적인 면을 하소연하며 자신을 해방시켜달라는 생각을 그의 머릿속에 심어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살인 계획 전체를 자백했다. 그 여자가 모든 걸 생각해냈어요. 민준이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풍 치는 날을 골라야 한다고 했어요. 저에게 돈을 주며 대포폰 유심과 독극물을 사오라고 했어요. 사장님과 최강수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 희생양이 될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범행 당일 밤에 세부 사항을 털어놓았다. 서연이 직접 박진철이 평소 마시는 차에 독을 탔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인부가 펌프가 고장났다고 보고했다는 핑계로 남편을 창고로 불렀다. 박진철이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약효가 돌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님은 비틀거리다 쓰러졌어요. 저는 그 여자가 시킨 대로 곡괭이로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민준이 생기 없는 목소리로 자백했다. 그 후 그는 서연과 함께 시신을 창고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밖에서 문빗장을 걸었다고 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수사본부가 추론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첫 번째 자백이 기록되었다. 간부와 내연녀 커플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는 상세한 진술서. 황민주는 비겁함 속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주모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연인에게 떠넘겼다.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수사관들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완강하고 더 교활하며 훨씬 더 잔인한 자를 상대해야 했다. 이서연. 황민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동안 옆 신문실의 이서연은 무서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김해일 경정은 여전히 침묵 전술을 유지했다. 그는 서연처럼 심리가 강하고 교활한 자에게는 압박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그곳에 앉아 침묵의 무게와 회색 벽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준의 첫 번째 진술서가 넘어왔을 때 김해일 경정은 입을 열기 시작했다. 황민준이 모든 것을 자백했소. 그가 감정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당신과 함께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했소. 당신이 주모자이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하더군. 이 말을 듣자 서연의 얼굴에 비로소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그녀의 눈에 증오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놈이 거짓말을 하는군요.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놈이에요. 그놈이 제 남편을 죽였어요. 아마 저를 짝사랑해서 제 남편을 해치고 저를 차지하려 했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셔야 해요. 그녀는 새로운 연극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광적인 사랑의 희생자였다. 공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뻔뻔하고 잔인한 태세 전환. 이 여자의 완강함과 냉혈함은 정말로 사람을 소름 돋게 했다. 하지만 김해일 경정은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지만 그는 마지막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소. 아마도 당신들 두 사람만 아는 비밀 말이오. 김경정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모든 일이 잠잠해진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 당신이 농장의 가장 큰 채소 물량을 몰래 미리 팔았다고 했어. 하지만 그 돈은 회사 장부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 돈 전부,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은행 계좌 하나로 이체되었다고 자백했소. 당신의 친어머니 김순자 씨 명의의 계좌로 말이오. 거래는 살인사건 발생 불과 이틀 전에 이루어졌지.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서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 그녀는 사랑에 대해, 계획에 대해 부인할 수 있었지만 은행 계좌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황민준이 공황 상태에서 제공한 정보는 진실의 마지막 문을 활짝 열 황금 열쇠가 되었다. 그는 서연이 신중하고 의심 많은 성격이라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고 자백했다. 그녀는 스스로 재정적인 탈출구를 준비했다. 즉시 한 수사팀이 은행과 협력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그들은 민준의 진술이 완전히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채소 판매로 얻은 거액의 돈이 평소처럼 회사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서연의 친어머니 김순자 씨 명의의 예금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다. 소환된 김순자 씨는 순박한 노인으로 딸의 음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서연이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겠다며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막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재정적 증거는 반박할 수 없는 물적 증거였다. 그것은 이서연이 애정 동기뿐만 아니라 매우 명확한 재정적 동기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했다. 남편이 죽기 직전에 은밀하게 돈을 이체한 행위는 곧 일어날 큰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준비를 고발했다. 그것은 현모양처 인내하는 아내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탐욕스럽고 계산적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자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 이서연의 완강한 저항에 대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김해일 경정은 이서연 바로 앞 책상 위에 은행계좌 내역서를 놓았다. 검은 잉크로 선명하게 인쇄된 숫자들은 말없는 고발장과 같았다. 이 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종이를 보다가 다시 김경정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부인, 모든 연극이 이 철석 같은 증거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침묵이 길어지다가 갑자기 강철 같던 그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광기 어리고 쓰라리며 절망으로 가득 찬 웃음. 완전히 패배한 자의 웃음이었다. 맞아요. 내가 했어요. 전부 내가 한 짓이라고요. 그녀가 소리쳤다. 웃음은 절규로 바뀌었다. 당신들이 뭘 알아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기나 해요? 그놈은 나를 때리고 욕하고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난 지난 10년 동안 그걸 견뎌야 했다고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그녀의 증오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나는 그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 농장, 이 돈, 전부 내 땀과 눈물이 들어있다고요. 그놈은 죽어 마땅해요. 난 후회 안 해.
마침내 비통한 미망인의 진짜 얼굴이 완전히 벗겨졌다. 더 이상 연약함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잔인함, 증오, 그리고 끝없는 탐욕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뉘우쳐서가 아니라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이 붕괴는 사건의 수사 단계를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범인 커플은 수갑을 차야 했고 완벽했던 연극은 마침내 치욕 속에서 막을 내려야 했다. 죄를 인정한 후 이서연과 황민주는 범죄의 모든 계획과 전개를 상세하게 다시 자백했다. 그들의 진술은 서로 일치했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와도 일치했다. 그들의 불륜 관계는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다.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에 대한 혐오와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이 그들을 마지막 결정으로 이끈 촉매제였다. 계획은 서연에 의해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짜였다. 박진철과 최강수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부터 태풍 치는 날을 범행일로 선택하고 대포폰 유심과 독극물을 준비하는 것까지. 운명의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을 위하는 척하며 인삼차 한 잔을 타주었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클로로피리포스가 들어있었다. 박진철이 차를 마시고 약효가 돌기 시작하자 서연은 펌프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남편을 창고로 보냈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철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거의 기력을 잃었을 때 민주는 뒤에서 곡괭이로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쳐 주인의 목숨을 끊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시신을 창고로 끌고 가 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서연은 직접 밖에서 빗장을 걸어 이미 죽은 남편의 모든 생존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들의 행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냉정하게 이루어졌다. 사랑, 탐욕, 그리고 증오가 그들을 모든 인간성을 버릴 준비가 된 악마로 만들었다. 며칠 후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다. 죄수복을 입은 이서연과 황민주는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 장소로 압송되었다. 경비는 삼엄했고 수백 명의 호기심 많고 분노한 주민들이 밖을 에워싸고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검찰의 감독하에 죄 많은 커플은 독극물을 타는 것부터 피해자를 창고로 유인하고 잔인하게 공격하고 불을 지르는 모든 행위를 재현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비록 모의였지만 지켜보는 이들을 소름 돋게 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완강함이나 연기는 없었고 오직 무표정과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다시 돌아와 끔찍한 범죄를 스스로 재현해야 하는 것은 가장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현장 검증은 그들의 진술이 완전히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사건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지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아무도 행복한 가정, 현모양처의 이미지 뒤에 남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그토록 잔인한 음모가 숨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고통은 피해자 박진철의 가족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라 두 범인의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서연과 민준의 부모, 순박한 농부들은 수치와 굴욕 속에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식을 낳았지만 그들이 악마로 변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비극이 비극을 낳았다. 무고한 자의 눈물이 죄인의 가족의 치욕과 뒤섞였다. 오직 탐욕과 배신만이 이 작은 공동체에 결코 아물 수 없는 아픈 흉터처럼 남았다. 충분한 증거와 자백을 바탕으로 검찰은 신속하게 공소장을 완성했다. 이서연과 황민주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와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공소장은 조직적 범죄, 잔인한 수법, 계산된 범행, 불륜관계 만족과 재산 탈출하는 비열한 동기, 범죄 은폐를 위한 교활하고 잔인한 수법 등 수많은 가중처벌 요소를 지적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최고형을 구형했다. 공개적인 1심 재판은 연말의 어느 날 열렸다. 지방법원의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선 간부와 내연녀 커플의 진짜 모습이 정의 앞에 드러났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진술과 증거들은 그들의 모든 범죄를 재현하며 방청석 전체를 분노하게 했다. 검사가 논고를 할 때 그는 말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 충성심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범죄의 도구로, 탐욕을 살인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가장 엄격한 판결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별히 중대하고 특별히 큰 결과를 초래했으며 교화 및 교육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은 선고했다. 피고인 이서연, 살인죄에 대해 사형,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 5년, 병합하여 사형. 피고인 황민준, 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 4년, 병합하여 무기징역. 판결이 선고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주민들의 박수소리가 피해자 가족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이서연은 판결을 듣고 바닥에 쓰러졌다. 배신과 탐욕의 대가는 가장 비쌌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김해일 경정은 언덕 위에 서서 천재지변의 태풍 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안흥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비닐하우스는 다시 세워졌고 생명의 푸른 빛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태풍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각 인간의 마음속 폭풍이었다. 탐욕, 증오, 배신. 그것들은 자연의 어떤 태풍보다도 더 무섭고 파괴력이 컸다. 그것은 인간을 악마로 만들고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이 범죄가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것은 선과 악의 희미한 경계, 끝없는 욕망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었다.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지만 사람 마음속 어떤 어둠은 결코 햇빛이 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모두의 이야기는 소중하니까요. 함께 듣고 공감하며 나누고 싶습니다.